이스라엘 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못하게끔 중요한 군사시설이라던가 정부 기관, 주요 인프라 이런 걸 때려야 되는데 계속 민간인 지역에만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항 의지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완성에 가까운 시점이 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습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 대영제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인터넷 국방, 방산, 안보 전문 매체 K-디펜스 뉴스의 편집자 겸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지 시각으로 6월 13일이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에 나섰는데 지금 사실 이제 며칠이 흘렀잖아요. 사실 중동에서 이란이 굉장한 군사 강국입니다. 핵만 없지 여러 가지 비대칭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자폭드론,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은 중동에서 꽤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런 전격적인 공습에 48시간 만에 방공망이 무너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옛 말처럼 이란이 너무 단시간 내에 저렇게 붕괴되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이란의 제공권과 장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4-5겹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흔히 많이 아는 이제 아이언돔이 있고 그 위에 데이비드 슬링, 그다음에 이제 에로우 2, 3, 거기 중간중간에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미군의 사드까지 5개 정도 되죠. 그리고 인접 해역에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도 요격에 나서고 있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5-6겹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이 뉴스 잘 보시면 다 어떻게 보면 민간인 구역에 떨어져요. 물론 그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런 공포감을 줄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여론조사 해본 거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저항 의지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스라엘 군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못하게끔 중요한 군사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부 기관 아니면 주요 인프라 이런 걸 때려야 되는데 계속 민간인 지역에만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사실 요격을 당한 상황이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실 이란군의 핵심 군사 시설부터 핵 개발과 관련된 시설, 그리고 이란 군의 중요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쪽집게식으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이란이 지금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원인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우라늄 농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도 지금 거의 완성에 가까운 시점이 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습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간 그런 독트린이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 중동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군사 외교 독트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에 지금 임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어쩌면 핵무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2024년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습하고 미사일 쏘고 주고받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도 타격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란군의 방공망을 그때 일부를 타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 보면 그때 파괴됐던 여러 방공망을 복구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방공망은 보통 지휘소, 그 다음에 통신체계, 그 다음에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대공포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몇 개만 부셔버리면 일종의 댐이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우웅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작년부터 올해 6월 13일까지 그런 준비를 굉장히 착실히 해왔다는 데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속내는 어떨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6월 13일 공습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 해왔었고,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 협상을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 기간 사이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란이 더 지금 내놓을 게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테헤란 상공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테헤란 상공 하늘을 휘젓고 다녀요. 근데 이란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다급해졌고. 또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의 이 하늘은 이제 무주공산이에요. 이스라엘 손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인다? 너무 하기 좋은 환경이죠. 과거 이란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미국이 군사 작전을 고려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제2의 이라크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주저주저 해왔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이란의 하늘이 다 뚫려 있잖아요.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사실 맘만 먹으면 이란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 군사적 개입이 아니더라도 이 핵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군사적 개입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좁혀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 뭐 전차, 장갑차 이런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군력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280여 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300여 대 넘는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숫자상으로 지금 사실 이란이 앞서 있죠. 근데 전투기의 질적 차이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갖고 있지 않은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어요. 또 F-35I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40여 대 되고, 그 다음에 F-15, F-16 이런 전투기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제 F-15와 F-16을 운용하는데 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F-15, F-16을 거의 마개조를 해요. 자기네가 만든 여러 가지 항공 전자장비라든지 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계 통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습에서 잘 보시면 미국에서 받은 여러 이제 정밀 유도 무기, 제이담이나 이런 것도 썼지만 이스라엘이 만든 이 공대지 유도탄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공군도 이 팬텀에서 운용했던 뭐 파바이 미사일,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KF-16 전투기에 쓰고 있는데 스파이스 계열의 유도 폭탄들을 지금 많이 운용을 하고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는 다 노후화된 전투기고, 이제 그 영화 탑건 아시죠? 탑건에 보면 F-14 나오잖아요. 이란 공군의 가장 좋은 전투기가 F-14예요. 그 정도 오래됐다는 거죠. F-35랑 F-17랑 붙으면 F-35가 이겨요. 왜냐? 레이더에 안 보이니까. 적은 보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점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만든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에 쏘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램페이지라고 그러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 무기들이 강점이 뭐냐면 이 방공망을 파괴하는데 아주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들은 목표물에 떨어질 때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할 수 있어요. 90도로. 그러면 이제 레이더는 보통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기 위에 있는 물건을 보지 못해요. 왜냐면 레이더 이렇게 뱅뱅뱅 사면화돼서도 90도 위에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90도에서 떨어지는 이런 미사일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보면은 이제 그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많이 파괴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또 이스라엘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RA-01이라는 스텔스 장거리 무인기를 또 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스텔스 정찰기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란군의 방공망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그 정보를 수집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란군의 방공망을 다 이번에 쓸어버린 거죠. 이번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잘 보시면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많아요. 이란은 사실 이슬람교를 믿는데도 좀 틀리죠. 예를 들어서 UAE, 사우디 이런 데 보통 다 이제 수니파 쪽이고, 이란은 이제 시아파 쪽이고, 아라비아 요해를 이제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다 이란을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성명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다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공공의 적이었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이들나라든 이란이 공공의 적이에요. 제가 23년도에 그 UAE 하는 아이덱스라는 정말 중동에서 가장 큰 전시를 갔는데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다 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란에 대항하는 게 제일 커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박살났잖아요. 다 웃고 있죠, 지금, 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면 향후 이란이 약해질수록 그 이란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동의 다른 강대국들은 오히려 자기들 포지션이 더 커지는 거죠. 영향력이 증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힘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들 나라들이 앞으로 특히 이제 사우디라든지 유해 이들 나라들이 중동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이란을 주축으로 해서 그 중동에 일종의 악의 동맹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리아,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리아 알 아사 정권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레바논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 다 지금 박살났잖아요. 그 이란의 영향력이 지금 예멘 빼고는 없어요. 헤즈볼라 아시잖아요. 그 삐삐 폭탄에서 대부분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주요 지도부가 제거됐고 하마스도 거의 지금 이제 괴멸 직전이잖아요. 그 뒤엔 다 이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들도 다 정리가 돼가고 있고 중동에서 점점 이란의 힘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는 첫 번째 이란의 핵 개발도 있었지만 다음으로는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지금 코너에 몰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란과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하면 이란은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란의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는 못 부셨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박살냈거든요.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 뭐 이스라엘 측 주장이지만 3분의 1 제거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6월 13일 공습 전까지 보통 한 2,000발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많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계속 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의 그야말로 그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하늘은 뚫렸고 지금 이제 이란이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왜냐면 이제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 쓰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각종 석유유 대부분 다 거기서 와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정말 코너에 몰리면 그 카드를 꺼낼 수도 있죠. 그러면 당장 우리의 생활에 타격을 받죠. 예를 들어서 뭐 LNG 가격이라든가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디젤유 가격이라든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잘됐다. 이번에 이란을 완전히 묻어버리자. 할 수도 있죠. 마덱스 2025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뭐 약간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그 개막식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무인 전력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인 전력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번 마덱스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 관련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수상정이 한 2종류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해군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무인 수상정 관련돼서 크게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정찰용 무인 수상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 무인 수상정, 일종의 전투용 무인 수상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자폭형. 우크라이나는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해군이 자폭용 무인 수상정으로 러시아 해군 막 큰 배도 막 박살내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려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번 덱스 2025에서는 핵심이었던 건 이 공격형 무인수상정, 이제 자폭형 무인수상정, 이 2가지하고, 그 다음에 유무인 통제함.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유인 자산과 무인 자산을 한 배에서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들이 이제 컨셉으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해군의 항공모함 사업이 지금 일단 못 가니까 그걸 대신해서 비슷한데 무인 전력을 많이 탑재하는 무인 뭐 공격기라든지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이런 것들을 좀 항공모함처럼 많이 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나온 마덱스에서 좀 주목된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였죠.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이 공개되었는데 관련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그건 단독으로 한 건데, 이번에 우리나라 잠수함 명가라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오션에서 한 3종류의 잠수함 모델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하고 있는 장보고 3 배치 2, 3,600톤급 그 잠수함 모형이 나왔고, 2,000톤급.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미래형 잠수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형 잠수함이 이제 보도 자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배 모양을 보시면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모양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디젤을 이제 추진기관으로 하는 잠수함들은 사실 속도를 빠르게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미래형 잠수함의 모델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고속선형이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하는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그 외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안테나를 돌려서 알아보니까 이거 좀 내려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당일치로 현장을 갔었죠. 그리고 가서 이제 하나오션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기존의 배들하고는 좀 이 배 모양새가 틀리다. 그리고 상당히 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선형으로 보여진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 원자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설계를 하신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이게 단순히 미래형 잠수함이라는 게, 이런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이 원자력을 이용한 일종의 한국형 잠수함의 기본 모델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래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선형 자체가 고속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잠수함들도 잘 보면 이 스텔스 설계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텔스는 이제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을 줄이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적의 음파 탐지기에 탐지되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스텔스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래형 잠수함이 이제 그게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아마 잠수함 보시면 이제 다 잔망경은 아실 거예요. 이제 물속에서 물 밖을 보는. 옛날 이제 2차 세계대전 유보트 영화 이런 거 잔망경 보고 이러잖아요. 지금은 사실 과거처럼 이렇게 막 선장이 막 보질 않아요. 비관통형 잔망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저희가 쭉 올라가서 한번 싹 돌아서 이제 주변을 아래에 있는 잠수함 안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밖을 봐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된 거죠. 근데 이 미래형 잠수함은 이 잔망경에 예를 들어 보니까 카메라를 앞으로 이제 많이 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돌 필요가 없죠? 카메라가 여러 개가 한번 올라가서 360도를 다 보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즘 차들 보면 그거 많잖아요. 어라운드 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360도를 다 보는 그런 차세대 잔망경도 적용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난 대선 때 보셨겠지만 그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을 냈어요.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비닉 사업으로, 그러니까 비밀 사업으로 계속 뭔가를 해오긴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아마 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관련된 공약을 이재명 정부는 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미국과의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SMR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추정키로는 SMR은 고순위의 그런 뭐 농축 우라늄 이런 걸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농도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리고 SMR은 향후에 뭐 민간 상선이라든가 지상에서 뭐 발전 이런 데 다 쓸 거란 말이에요. SMR을 만약에 이 미래형 잠수함에 집어넣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원자력 잠수함 같은 성능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배터리. 지금 장보고3 배치2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장보고 배치4도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쓰고 있는 독일에서 들여온 209급이나 214급을 대체하는 차세대 잠수함인데, 장보고 배치4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리튬이온은 물론 성능은 좋지만 이게 폭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보다도 좋은데 폭발 위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SMR에 전고체 배터리를 물린다, 여기다가 뭐 공기 불호 추진 장치도 얻는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간섭이 없이도 예를 들어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만약 SMR이 이제 실용화가 되면 잠수함의 새로운 추진 체계로 쓸 수 있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고, 그렇다고 인정은 하진 않지만 우리도 거기에 뭔가 상응하는 무기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우리의 핵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지 무기는 아니거든요. 핵무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건 아닌데, 일종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궁여지책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냈었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갈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보고 3의 수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마덱스 현장 가서 좀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일단 지금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캐나다도 얘기가 있고, 중동 쪽도 좀 얘기가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드는데, 뭐 아시다시피 캐나다나 폴란드는 이제 양 나라가 사업을 진행 중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다가 올해는 약간 좀 김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쪽은 약간 좀 천천히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그쪽 이제 영업하신 담당자를 좀 만났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중동은.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폴란드는 이제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는데 과연 이제 우리 장보고 3를 선택을 할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잠수함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3,000톤급 잠수함 가운데서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나라의 3,000톤급 잠수함들은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게끔 되어 있진 않아요. 그건 일단 우리 장보고 3의 강점이고, 그 다음에 납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납기 문제가 사실 많이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딱 약속을 해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명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시다시피 4,500명 감축소에 나왔잖아요. 근데 뭐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 사용관도 그렇고 일단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미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병력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장군 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논란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지금 이번 나토 회의 때 트럼프가 들고 나올 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꺼낼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방비 많이 써라.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시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화두예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를 그래서 안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지금 보면 가서 트럼프가 어차피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비슷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때 한번 이렇게 깽판 아닌 깽판을 쳤어요. 근데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과연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맞냐? 물론 초청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G7 정상회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동에서 일이 커져서 나 먼저 갈게. 그래서 먼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미군을 재조정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쪽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에서 뺀 미군을 아시아 이 태평양 지역으로 돌리겠다. 근데 그게 한국,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괌이나 어차피 지금 이제 4,500명 뺄 때도 괌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난해 연말에도 주일 미군 미해병대 한 19,000명 가운데 9,000명도 괌으로 가겠다. 지금 괌을 새로운 인도 태평양의 핵심 군사기지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 감축 4,500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0명, 2,000명 정도는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때도 그랬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계속 꺼내왔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증액한다고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걸 많이 찾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조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미해군 MRO 사업, 유지보수 정비 관련된 것들. 그거 외에 미 공군의 뭐 전투기라든지 각종 군용기 MRO 사업, 미 육군 MRO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방위비 분담금 상승되는 거를 좀 억제하겠다. 그런 전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오션도 지금 미해군 MRO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육군 MRO 사업하고 미 공군 MRO 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래 먹거리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우리 K방산의 좀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 조정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적인 적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일본에 있는 미해병대도 지금 빼서 괌으로 건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안전한 지역으로 빼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괌이 계속 부각이 된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괌 같은 경우에는 뭐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다음에 유사시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막 새로 만들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고 공사판이에요, 거기 지금. 그다음에 기존의 사드도 새로운 기지로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선택을 어쩌면 해야 될 수도 있죠. 양쪽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 편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린 누구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고민되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 둘이 부딪힌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장 많거든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중국 전쟁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민들을 데려와야겠죠. 이제 그 문제도 제일 크고, 뭐 서해, 동중국해 이런 데 다 전쟁터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뭐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뭐 바다에서도 일어나고, 수중에서도 일어나니까 사실 거긴 못 다닌다고 봐야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이 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보적으로도 불안해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상당히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중국이 군사적 활동을 위해 움직인다면 어떤 행동부터 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그 서해 공동어업 관리구역에 뭔가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양식이란 이유로 뭐 해상 구조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부위도 설치하고, 이게 단순히 뭔가 양식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점들을 잘 보면 어쩌면 그런 지점들이 이 수중에서 잠수함이 작전하는데 제한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중의 음파 탐지라던가, 그 다음에 전파 탐지, 해상에서의 전파 탐지, 뭐 이런 역할들도 사실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서해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중국 주장대로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중국도 지금 사실 여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어찌됐든 중국 항공모함 3척 체제를 갖추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잘 보시면 항공모함 2척을 이용해서 하는 연습이나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미국과의 충돌을 염두에 둔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만과 관련해서도 계속 대만 주변 상공 포위하고 훈련하고 계속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준비로 봐야겠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미국과의 충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줄어들게 되면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알토란 같은 병력들이 지금 다 러시아로 가 있죠. 정예 병력들이 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러시아가 자주포, 다연장로표 많이 파괴가 돼서 사실 지금 북한에서 많은 양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방에 있어야 돼. 이 장사정포, 뭐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지난해 연말에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안 했어요. 매년 하는 동계훈련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혹하기 훈련을 건너뛴 거예요, 그냥. 왜 건너뛰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실 군사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에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주목할 만한 K 방산의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잘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무기 체계가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미사일 유격 체계죠. 근데 지금 일단 봤잖아요. 이란이 그렇게 많은 탄도미사일 쐈는데 이스라엘이 한 절반은 막아냈고, 떨어지는 미사일도 다 저 민간인 주거 지역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중동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미사일 유격 체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UAE,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라크 천궁투 수출 계약을 다 체결을 했고,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이 이렇게 교전하면서 난리가 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이라크. 이라크가 지금 사실 이제 방공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천궁2를 사실 구입한 이유가 이라크의 방공망을 재건하기 위해서 천궁2를 계약을 한 거거든요. 요르단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라크나 요르단 영공으로 다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이걸 다 보거나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한 4-5개의 방공망이 있었잖아요. 요격체계가. 아이언돔도 있고,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 패트리어트, 사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그래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 나름의 그 미사일 요격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든 천공투도 더 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LSM, 고도 6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SM도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도 SM까지 이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방산업체는 아마 이제 LIG 넥슨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천궁2, 그다음에 LSM 체계종합업체거든요. 체계종합업체가 사실 이제 수출 관련된 협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중동에서 이 수요는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천궁2나 SM은 아직 이제 양산에 아직 물건은 없지만 지금 이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번호표 기다리고 있고, 아마 그런 천궁2 SM 수출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방산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출범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큰 수출 계약을 맺지 않을까, 뭐 9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주가가 많이 올랐죠. 3년 전만 해도 3만 원도 안 했는데 지금 거의 20만 원 돈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대로템 이제 그 2차 계약하게 되면 이번에는 단순히 이 K2 전차만 파는 게 아니라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장애물 개척 전차, 그다음에 뭐 교량 전차, 전차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 전차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폴란드 현지 생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큰 K 방산 수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KF-21 구매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어디이며 판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UAE는 사실 KF-21에 그동안 계속 23년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뭐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공군의 고위급 장성이 와서 직접 타보기도 했고, 사실 KF-21을 누가 먼저 타느냐가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군참모총장이 제일 먼저 탔고, 그다음에 해외 인사 가운데서는 UAE가 가장 먼저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UAE가 KF-21 도입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UAE 공군이 한 2030년대 중후반에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와야 돼요. F-16 블록 60을 운용 중인데,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2030년대 중반 혹은 후반이기 때문에 이 대체 전투기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력 후보 중 하나가 이 KF-21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밖에 뭐 필리핀도 있는데, 필리핀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6월 4일에 한 1조 원 규모로 추가 계약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거보다 좋은 하이급 전투기도 지금 이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데, 약간 이 필리핀이 뭐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전투기를 놓고 보고 있는데, 필리핀 공군은 좀 KF-21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FA-50을 잘 써왔으니까 일단 이제 국산 항공기에 대한,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도가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시기가 언제냐, 필리핀 공군이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KF-21이 납품을 시킬 수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K 방산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구성품인 파워팩을 다 국산화 했어요.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해야 될 거, 무인 전투기라든지 뭐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엔진 국산화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하고 지금 막 경쟁 중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KF-11의 전투기 엔진도 국산화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무인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무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뭐 터보프롭 엔진이라든지 터보팬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만들었어도 해외 엔진을 달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엔진을 만든 나라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제 엔진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엔진 국산화가 잘 되면 사실 파생으로 할 게 되게 많아요. 터보팬 엔진 하나 만들면 이걸 기반으로 가스터빈 엔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해군에 쓰는 뭐 여러 전투함들 보면 대부분 다 터보팬을 기반으로 만든 가스터빈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런 선박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두는 제가 봤을 때 무기 체계도 있지만 엔진 국산화, 특히 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에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K 방산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제 요번에 마덱스 가서도 굉장히 놀랐는데 2년에 한 번 하는 해양 방산 전시회다 보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번 마덱스는 지난번에 비해서 한 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해외에서 높아요. 해외 뭐 군사 전문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빠짐없이 지금 국내 전시회를 다 취재로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세계가 그만큼 K방산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사실 주가도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K방산이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한 부분이 돼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투자의 수단이 돼가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방산 업체들이 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제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보면 이제 우리 삼성, 현대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내수를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해외 시장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지금 국내 대형 방산 업체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K방산이 정말 이제는 세계 시장을 두고 생존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큼 빠르게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이런 걸 빨리 바꾸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왔어요.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방산업체들도 좀 많은 변화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좀 준비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분들도 기대를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투자의 대상으로 K방산은 계속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향후 짧으면 5년, 길면 10년 갈 것 같아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산 빅테크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이란에 공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에 그 뭐 필란티어라든가 이런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물을 탐색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하는데 인공지능이 다 도입이 됐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사람이 이 한 자료들을 인공지능이 취합을 해서 연산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때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국방과 관련된 AI 기업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뭐 일종의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괜찮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은 미정부가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미정부가 AI와 관련된 수출도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서 하는 통제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AI 기술이 없으면 이게 향후에 방산 수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에 미래에 만들어지는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 의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AI를 갖다 썼다, 미정부가 아마 그 수출 통제 권한을 가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나라 우리랑 안 친하니까 수출하면 안 돼, 이러면 우리 수출 못하는 거죠. 방위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이 향후에는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 자주포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투자도 지금 많이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보셨듯이 지금 무기 체계를 이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주는 건 최근에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은 지휘 통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만,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던가 아니면 전투기의 메인 컴퓨터, 전차의 컴퓨터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무인 복합을 해야 되잖아요. 한 전차에서 여러 대의 무인 장갑차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AI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방산 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의 회사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 향후에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